세계 한국어 대회 이 분과 목적별 한국어 교육 분과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적별 한국어 교육 분과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오광근입니다. 본 분과는 목적별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15분간의 주제 발표가 있고, 이어서 각각 5분씩 6분의 총 30분 동안 주제 토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제 및 토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 15분간 목적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특수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정명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분과의 주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목적별 한국어 교육 중에서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학문 목적이랑 직업 목적은 제외하고 다른 특수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재외동포나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틀이 깨지기 시작했죠. 많은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또 귀화를 하면서 외국인인가 이 사람들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전통적인 이제 재외동포 일반 외국인에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또 새로운 학습자 계층이 생겨났고요. 이 외에도 뭐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난민이나 일반 이민 등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또 그들의 또 자녀들까지 생겨났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한국 교육의 영역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국어 교육, 또 때로는 다문화 교육의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이 조금 모호해지는 정체성의 혼란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현재 한국어 교육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기존에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정착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까지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가 되면서 이중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저는 이제 한국 교육 직접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연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문 목적, 특수 목적 학습자라고 했을 때 학문 목적, 직업 목적 학습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요. 다른 이제 다양한 그런 학습자 집단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난민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역시 일종의 특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는 정체성 목적이라면 다른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착 목적 혹은 뭐 사회 통합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전부 다 이제 특수 목적인데요. 이 그 재외동포나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라는 거죠. 국내의 다문화 가정 자녀나 결혼 이민자들은 국내의 다문화 학습자라면 재외동포는 해외에서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목적별 한국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의 제목을 특수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학계 연구 현황을 쭉 살펴보면 재외동포 대상 학습자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의 한국교육 연구는 사실 굉장히 오랜 이전 시기부터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70년대까지는 보면 이제 민족 정체성의 교육, 국어 교육의 관점이 좀 더 강했었고 1980년대 이후에 이중언어학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서 좀 더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또 그 이주의 역사, 그 이민의 역사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연구의 동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된 이후에 특히 이제 제중동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8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미국이나 유럽 지역으로 이민을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재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도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동포들이 또 많아지면서 기후한 동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민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 연구 동향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일본 제일동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한국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동포 2세, 3세를 지나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동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동포 대상의 교육이라는 것, 독자적인 영역이 사실은 좀 존립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동포 3세, 4세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그냥 일반 일본인들과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재외동포 학습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가 좀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연구를 보면 이제 학습자 특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재외동포 학습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습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들도 보면 문화교육이라든가 쓰기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자녀들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학교육 이런 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외동포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국어로 이제 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고 문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발음이나 억양에 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학습자들에 비해서 발음 억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의 그런 연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뭔가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재외동포 학습자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이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거주 지역이나 연령이나 이주 시기나 뭐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나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하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걸 제대로 짓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 각각의 학습자 개인 학습자 집단별 어떤 변인을 고려한 작은 하나하나의 집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서 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이제 다문화
구성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 2005년 이후에 여성교류 임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실태 조사, 뭐 정책 관련 연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교류 이민자를 위한 한국 교재라는 것을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 보통의 교육 연구의 초창기는 실태, 뭐 분석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휘나 문법이나 이런 거의 특성을 좀 살피는 이런 연구가 이제 초창기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사실은 한국어 교재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교재부터 딱 출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기능별 교육을 보면 일단은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체류 시기가 좀 오래되면서부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로서의 역할, 또 취업 부분 이런 쪽으로 연구가 점점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현상은 여성결혼 임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좀 특이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방언 교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이들이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물론 이제 도시에도 살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고, 방언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발음이나 문법은 여성결혼 이민자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 외국인들과의 차이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법 관련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구어 문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언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글을 쓸 때도 마치 구어체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어체나 격식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도 이 여성결혼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200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교육 실태나 뭐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정책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의 연구였다면, 초기에는 이게 국어 교육적인 관점으로 많이 연구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국어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적인 관점 그런 부분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언어 병리학 쪽에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했어요. 결국 아동 언어 발달의 이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교육은 한국어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국어 교육과 또 언어 병리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와 융합 연구를 통해서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주로 이제 주제를 보면 아무래도 학교에 취약한 이후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구어 능력은 뛰어나나 문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읽기 쓰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휘, 문법, 발음 있을 때 어휘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어휘는 학교에 가서 일상생활 어휘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학습 한국어라든가 아니면 사고 도구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 자녀이다 보니까 아동학습자들이 많아서 동화나 문학을 활용한 그런 교육
이런 부분도 큰 영역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대상의 연구가 이제 1996년에 이제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 정착,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사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굉장히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좀 2010년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대상의 언어 교육 내지는 언어 지원은 한국어 교육의 영역은 아니고, 국어 교육 중에서도 사실 이제 표준어 교육, 이런 관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휘라든가 뭐 이제 그 좀 북한 사투리 억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표준어 교육의 관점이었고, 특히 사회 문화적인 제도의 차이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휘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교육해야 되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외래어가 굉장히 약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외래어 교육,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제 외래어 교육이 대부분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2020년 가까이 와서는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그 제3국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북한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3국을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의 그런 교육은, 그건 이제 정말 그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취업 목적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정의적 측면에서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크게 세 부분,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초창기에는 현황 조사,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교육 방안,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교재 개발부터 먼저 연구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점점 연구가 구체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자들 만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 교육자들이 많은 이제 관점의 변화, 한국인들이 많은 관점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주의였다면 지금 이제 다원주의의 관점을 누구나 지금 다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은 영역이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외연이 확대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어 교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 20년 전에 한국 교육하고 지금의 한국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달라졌다. 환골탈태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이 정도로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지면의 한계로 더 넓히지 못했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굉장히 많은 풍부한 콘텐츠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많은 교육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한국 교육 연구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 정책이 때로는 그 정책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정책이 때로는 한국 교육을 이끌고, 어떨 때는 한국 교육 연구가 또 정책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 계속 좀 지속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학습자 대상 한국교육에 대한 연구의 현황, 그리고 그 흐름,
등등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정명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주제 발표에 이어서 첫 번째 주제 토론 발표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정선미 선생님 계십니까? 잘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그 재외교포 차세대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우리 미국의 드렉셀 대학교의 오정선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렉셀 대학교의 오정선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올해로 만 30년 한국학교를 같이 미국에 감과 동시에 한국학교에서 학생들과 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멋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어 교육 특별하게 미주 지역의 한국학교, 한글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의 역할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있고, 그다음 글로벌 인재 양성, 현지 공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 차세대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가장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현황의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어 교육 현황의 과제를 봤을 때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교육과정이 왜냐하면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학습자층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1.5세들이 그런 헤리티지 러너에서 지금은 정말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습자층이 달라짐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과정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교재, 부교재, 평가교재 이런 것도 다시 또 손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선생님들이 그런 또 세대에 맞게끔 또 교사들도 재교육 그리고 또 차세대 교사 양성 그리고 또 저희가 늘 강조하는 다양한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요즘 감소되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많은데 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감소되는데 그럼 학습 동기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는 뭔지 그렇게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 차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저희 후세대를 위한 맞춤형 표준 교육 과정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데 아쉬운 대로 저희가 지금 재미한과 협의해서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액트풀에 있는 그런 액트풀 단체와 미국에 있는 액트풀 단체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넣을 때 그 역사문화 수업과 그다음 특별활동 수업도 포함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교과서 교재가 지난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단계 저희 교육 과정이 다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 자료 그다음에 문제은행 이런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서 정말 재동포재단 그다음 한국의 대학들 교원 양성하고 있지만 또 재명학 협의회에서 낙스 액트풀 한국어 교사 인증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저희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또 인증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차세대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차세대 교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중에서는 역사문화 뭐 교재도 좋지만 체험학습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그 체험학습을 하면서 한국과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 동기가 지금 저하가 됐는데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점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낙색특별 표준 교육과정 영문판, 그리고 낙색특별 한국어 교사 인증제 등을 이용해서 공립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 중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부여 중에 하나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면 학습 동기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정말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봤을 때 뭐 그 합창단, 모 학교의 합창단이라던가 그런 뭐 전통무용 아니면 K-팝 댄스 그룹들이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재원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학부모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통 강화 그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협의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교육과정, 교재, 부교재 등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사들은 또 그 앱 제너레이션에 맞게끔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학습 방법 연구 및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장점을 배워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또 다루고 싶은 내용이라서 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 교육 현황의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정선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스탑 사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빨간 게. 주제 발표에 이은 이제 두 번째 토론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네. 예. 그러면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설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삼육보건대학교의 김태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육보건대학교의 김태진입니다. 저는 그 뉴욕의 맨하탄 한국학교에서 8년간 이 재외동포 교육에 종사를 하다가 귀국해서 재외동포 교육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무척 기쁘고요.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오정선미 교수님께서 그 전 낙스 총회장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발표를 이제 주로 재외동포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 다루었다면 다루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재외동포 교육의 목적과 또 대상의 특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그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좀 새로운 설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재외동포 특징의 그 첫 번째로는 목적은 계승어 교육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대상들이 요즘에 그 유아와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아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민 세대가 거듭되면서 3, 4대와 또 4세대 학생들이 현지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좀 관점에서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봤을 때 먼저 교재를 살펴보면 그 성인 대상 외국어 교재와 틀을 같이 합니다. 즉 어휘 배우고 문법 배우고 문제 푸는 형식. 그럼 그것은 좀 습득보다는 학습 중심이어서 그 아동 청소년의 그 교수 학습 방법에 조금 더 밀접하고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동의 발달과 인지나 정서에 맞는 언어 교육이 필요한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클라센 등의 언어학자들이 이제 읽기가 외국어 습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한다고 해서 읽기 교육이 굉장히 어렸을 때 중요한데, 실은 현재 한글학교 교재를 보면은 읽기 교육의 부재입니다. 즉 어떤 읽기를 위한 학습보다는 학습을 위한 읽기가 돼서 굉장히 의미 중심보다는 형태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 중심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역사문화 교육인데 제가 지금 역사문화 교육을 4년째 역사문화 교육을 4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는 걸 매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집단의 기업을 제도파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 영역에서 굉장히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그 효과를 통한 어떤 그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역사문화 교육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내실화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못한다기보다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왜 그러냐면 시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하면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통합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학습자 문학자료 개발인데요. 즉 문학작품을 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게 어휘나 문법의 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렉사이 지수처럼 그 학습자의 어떤 언어적 수준에 따른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렇게 그 나이와 언어 수준에 맞는 그런 지수에 맞춰서 이제 문학작품들이 개작이 되고 거기에 어휘나 구문 같은 설명서가 있어서 단순히 읽기 자료가 아니라 언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작품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수가 부족한데 집에서라도 좀 읽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좀 다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학습자 문학 자료들을 개발을 할 때 특별히 한국 역사문화 내용을 넣는다면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더 한국 학교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듣기 자료, 아이들이 왜 보통 듣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말하기를 이제 배우고 또 언어 능력이 향상되니까 듣기 자료를 꼭 같이 수록을 하면 좀 더 많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읽기 교육 부재라든지 언어 유창성을 넓히다든지 그 외에 정의적 영역, 즉 굉장히 강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흥미롭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언어적뿐만 아니라 정체성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시대에 좀 우리 재외동포 학생들을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 좀 더 그들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찾을 때 이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서 잘 육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외동포 차세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어 교육의 교육자료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는 세 번째 토론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금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그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특수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림대학교의 유승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적별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림대학교의 유승금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율이 되면 그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결혼 이민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자와 이제 기화자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언어 문제를 한국어 프로그램과 이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특수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좀 그 가능성을 한번 이제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내용의 특수목적 한국어 프로그램과 고급 수준의 일반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 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의 그 특수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좀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제가 이제 조사한 25개 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체계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과제 중심, 과제 수행 중심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은 토픽과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각 센터별, 지역별 수요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은 그 실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각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자녀 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초등학교 자녀의 이제 학사 일정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자녀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표준 한국어 1에 대한 기본 표현을 이제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색이 있었던 것은 지역 문화 활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각 지역별 좀 특색을 살리고 지역어를 활용할 수 있게 조금 큰 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좀 틀이 제공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는 취업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들을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요구가 많았고 그다음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은 토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본 프로그램 중에서 2002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현재 상황을 반영을 가지고 이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전반적인 현황 파악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나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 등 각각 다른 대상의 좀 실용적인 목적에 따른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실용적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고 그 실용성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이 이제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때는 이제 과제의 실용성이 있지 않나라는 작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이제 제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좀 개별 센터 단위의 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프로그램 중에 좀 지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승근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네 번째 토론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인숙 센터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재정착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의 이인숙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네. 그럼 저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재정착 난민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민정책상의 사회통합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도부터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해당됩니다. 사통 정규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 등 2개 과정으로 나뉘어 한국어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통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체류 허가 또는 영주 자격과 국적 취득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 시험 등을 면제하는 이민 정책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성취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는 소시넷이라는 사회통합 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한 후에 법무부 주관하에 시행하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사전평가를 통해 교육 단계가 배정됩니다. 2015년 9월부터는 토픽 응시자도 별도의 사전평가 없이 성적별로 사통에 참여할 수 있게 연계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귀화자의 기본 소양 검증 평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의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무부 지정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현재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전국 348개 기관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를 보면 2009년 1,331명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9월 말 현재 2,500여 개가 넘는 교육과정이 기설되어 있으며 누적 인원은 총 30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결혼 이민자가 주로 대상이었으나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과 운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적 동포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이민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착 난민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는 난민의 초기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숙식과 의료 등 기초 생계를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의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 캠프 등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중에 유엔 난민 기구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 절차를 거쳐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는 국제적 보호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7차례에 걸쳐 총 44가구 172명의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은 일정한 인원이 동일한 시기에 입국하여 지원센터에 바로 입소한 후에 평균 6개월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된 한국어 강사가 매일 3시간씩 주 15시간 정도 평균 300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상 2단계를 이수하고 지역사회로 퇴소하게 됩니다. 나가게 됩니다. 2020년 10월 지원센터에서 퇴소한 재정착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성인 73명 중 23명만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이수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반면에 나머지 50명은 생업으로 인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사회통합의 기초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적, 사회적 소통이라고 볼 때 이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재정착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인숙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양 가족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의 디종 한글학교의 노선주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주 교장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노선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입양 가족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머나 한글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3분의 2 학생 가량 정도, 그러니까 120여 명 중에서 60-70명이 가족, 입양학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학 가족들과 함께 이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해온 지가 거의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입양아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런 필요한 이 기존에 있던 재외동포 학생들이나 이 프랑스 학생들과는 달리 입양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이 특수 목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거는요. 처음에 국외 입양 동포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입양 동포의 한국어 교육의 다층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 동포 한국어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입양 동포들은 한국어 교육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왜 학습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보통 뿌리 찾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을 찾고자 하거나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런 아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묻기 위해서 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찾고요.
그다음에 입양아 동포들이 만날 수 있는 외국에서 한국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한글 학교나 이 지방의 각 한국어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학교가 굉장히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아 동포들이 한국어 교육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각종 한국에서 해왔던 단기 연수나 입양 동포 행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입양아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프리차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국가 정체성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일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우리 입양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스페인 사람입니다." 라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문제부터 일과부터 입양아 동포들은 '내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프랑스 국립학교 영어 교과서나 이런 외국어 교재를 보면 국적이나 나라를 묻지 않고 단순히 출생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입양아들이 1 과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2 과에 나오면 "이분이 누구세요?" 하면서 가족 관계를 묻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느 한국어 책에도 양부모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친부모라든지 이런 이 정상적이지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가족 관계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입양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족 관계를 밝히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데서 처음부터 이런 한국어 배우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이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그런 모국어 연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고, 입양 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했던 작년에 그 한국 경인교육대학에서 했던 재외동포 재단의 그 사업으로 차세대 맞춤형 집중 캠프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입양아 동포들은 이 단순한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 친부모 잡기와 관련된 서류 작업이나 다양한 이런 작업들을 함께 다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다층적인 입양아 프로그램을 이 이루려고 할 때 그 저희가 했던 입양아 동포 프로그램 이 정체성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2018년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에서 프랑스 입양 가족이 50여 명이 초청되어 5 박 6일 동안 한국어 집중 교육과 한국 문화 캠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입양아들 동포 가족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어 교재를 따로 제작을 했었고, 오전 중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어학 실습을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비록 이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어로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물건 사기라든지 가족들과 통화하기라든지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사 먹기라든지 이런 미션 위주의 한국어 학습이 입양 가족들의 흥미를 끌었고 한국어 학습에 뛰어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바로 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이 입양 동포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이
이런 그 특별 제작된 입양아 동포들만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입양아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꼭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이 입양아 동포들만을 위해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5번째 토론 발표를 이제 입양 가족의 한국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진행을 하다가 이인숙 센터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네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토론 발표입니다. 김재욱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방향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재욱입니다. 저는 앞에서 주제 발표와 또 다양한 어떤 그 토론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떤 정책을 좀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표로 보시는 것들처럼 사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외국의 학자분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점차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쭉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제 정부 주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뭐 이제 1997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입안이 됐던 것은 2005년도 국어기본법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학습자가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어떤 통합형 교재가 증가를 했고요. 또한 문화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다매체 교육,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다매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 정부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또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한국어 교육 관련 컨텐츠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세종학당 재단의 그 온라인 세종학당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재외동포 재단의 스타디 코리안 그리고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개발 중이긴 합니다만 그 5G 기반 다자 참여형 한국 문화교육 플랫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세종학당 재단의 온라인 세종학당은 현재 그 76개국 213개소의 오프라인 세종학당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213개소의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학습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세종학당을 개설을 하고 여기에 사이버 한국어 입문 초급 1, 2, 중급 1, 2 과정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과정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세종학당 재단의 어떤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디 코리안의 경우에는요, 재외동포 재단의 어떤 그 콘텐츠인데요. 전 세계 115개국 1642개교의 어떤 한글 학교가 현재 개설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주로 이제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 과정 또는 한국 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 또 교사 연수 프로그램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한 그런 교육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 참여형 한국 문화교육 플랫폼의 형태는 5G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현재 문화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가상현실의 어떤 가상학교에 교사와 학습자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수업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떤 상황들, 예를 들면 식당 상황이라든지 병원 상황 또는
또는 어떤 영화관, 극장의 상황이라면은 그쪽으로 곧장 그 상황에 가상현실로 이동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정부 차원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국어 교육의 어떤 정책에 어떠한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해외에 다양한 어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학당 또는 한글학교, 한국학교, 뭐 한국교육원, 문화원, 다양한 어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은 각각의 어떤 특수성과 목적성에 맞게끔 그런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그 외에 어떤 다양한 교육과정들도 아울러 좀 개설하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세종학당이 커버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도 한글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한글학교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어떤 요청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학당의 경우에도 다양한 어떤 제외동포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CIS 지역 같은 경우 고려인들도 이제 그쪽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다양하게 좀 개설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것 지원해 줄 것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예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 또는 그 제외 동포를 위한 교육 과정 이렇게 별도의 교육 과정들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 교육기관의 특수성 그리고 정체성은 인정을 하되 대상별 또는 목적별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들을 계속 각 기관에서 원하면은 설립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부분에서 각 기관에서 좀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들을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원들도 나는 한글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한글학교만 아니면은 뭐 세종학당 교원이기 때문에 세종학당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어떤 그런 어떤 대상별, 목적별 어떤 프로그램들에 적합한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들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부처 간의 어떤 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다 큰 틀의 한국어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그 10월 15일에 제외동포 재단과 세종학당 재단 간에 MOU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제외동포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한국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교류하는 그런 어떤 MOU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각 기관에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해당의 어떤 목적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것들을 서로 공유한다면은 동일한 자료가 좀 개발되는 것들을 중복도 방지할 수 있겠고요. 또는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기관별 교육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학당은 성인이라든지 한국어, 한국문화 전문 또는 뭐 제외동포 재단의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어떤 정체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는 그 5G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조금은 더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어떤 더 큰 어떤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 교사 처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즉 그냥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개인 자격증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공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교사 자격증으로서 이 어떤 그 제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어 그 교사들, 저희 제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그냥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어떤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정부에서 어떤 공교육 차원에서 어떤 교사 자격증으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인증을 한다면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한국어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저 주제 발표를 하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오정선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들처럼 어떤 이중 언어 교육으로의 어떤 그 한국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내 국외의 다양한 한국어 유형에 따른 어떤 학습자 유형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예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각각에 맞는 어떤 그 한국어 교육의 어떤 유형들, 교육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지원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어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각 지역에 또는 어떤 대상에 따른 한국어가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한국어에 대한 부분들,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관용을 가르치는 것들도 이 어떤 한국어 교육의 어떤 또는 이중언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의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정부 차원의 한국어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방향과 그 재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의 발표를 이제 다 들어봤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토론 시간이 딱 12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주제 발표로 정명수 선생님께서 학계에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의 얘기를 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와 현장의 어떤 상황, 이 사이에서 어떤 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연구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명수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연구 동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국 교육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학습자 대상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늘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습자 중심의 그런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관점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분야라도 진짜 소홀하게 이 다문화 사회를, 다양한 학습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열심히 학습자들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또 교육자들의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말 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 내지는 한국어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더 이렇게 확고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이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같이 또 따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안에 또 공통적으로 어떤 흐르는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학문 분야, 또 국어 교육도 인접해서는 이제 국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사회복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 교육이, 융합 연구가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융합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해왔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이제는 좀 추수하고 그걸 좀 통합하는 그런 연구가 한편으로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또 각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가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따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책적으로도 조금 협조적이고 협력적이어야 된다는 이제 김재욱 선생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모이기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좀 더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 그러니까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걸 해 주시는 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 이제 순서대로 오정선미 선생님부터 김태진 선생님 순으로 한마디씩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한국어 영역이 이렇게 다양화된 것을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서 또 이런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만 그 재동포를 위한 정체성 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신경을 썼었는데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외국어로서의 교육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많이 배웠고요. 같이 정말 함께 또 따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서로 이렇게 시포지움이라든가 이런 포럼, 이런 자담회를 통해서 계속 접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저는 굉장히 관심이 이번에 또 새로 든 건 김지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G를 이용한 그런 컨텐츠를 제가 이제 처음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알아가고 또 차세대들을 위해서 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발표를 들으면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이번에 봄학기부터는 여기에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우리 또 김태진 교수님 너무 좋은 그런 정말 저 읽기 자료가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그냥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진 선생님. 마이크. 네, 저는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제가 좀 연구하고 싶은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노선주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입양인들이 심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한국어 교육과 연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동포들도 실제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의적인 영역과 언어와의 관계가 좀 더 활성화돼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동포 사회의 변화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저는 현장과 연구를 조금 더 접목시키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 이제 제 귀에 더듬이가 이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많이 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아우성처럼 요즘 들려오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다르다. 우리 재동포 한국 학부모와 가지고 있는 학생하고 다른데 그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 좀 해라는 소리를 5년 전부터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급증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매년 여름에 이제 재동포 학생들 전통문화 연수를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4년 동안 했었는데 정말 그 참여 학생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는 그 정체성 사전사후 비교 연구를 했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그 정체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용어조차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문화 가정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다인종한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저 혼자 역량으로 힘드니까 같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 문화가 조성이 돼서 재동포 사회에 급변하는 그런 재동포 사회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연구가 좀 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정말 귀한 시간, 소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승금 선생님 얘기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양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 들으면서 이제 특수 목적과 특수 학습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인숙 센터장님. 예. 네. 저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책을 담당한 인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국어원하고 협업도 하고 오늘 오신 우리 김재욱 교수님 등 그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통해서 그 교재 개발과 뭐 평가 체계, 문항 개발, 뭐 강사 역량 강화에 힘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이민자의 그런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민정책적 수단을 가진 그런 법무부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국가 부처이니까 여러 그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저희 그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선주 교장 선생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 자리가 이 현장의 요구와 이 학계의 그 이론이 바로 만나는 매개의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다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수요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한국 대학과 이런 이 프랑스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출입국 지원센터에는 또 우리 입양아들이 또 그쪽에 가서 다문화 가정이 될 경우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이 좀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둘러싸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온라인 세대니까 아까 김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강사들의 문제도 온라인으로 좀 해결해서 우리 프랑스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이 많은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한국과 국경을 좁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시작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저희도 학술회의나 집담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학자와 이제 한국 전공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뭐 해외에 계신 이제 오정선미 선생님이나 이제 노선주 교장 선생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인숙 센터장님까지 같이 이렇게 와서 집담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심이 학자와 이제 한국 내에서의 이 어떤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각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점점 더 그 주도권을 갖고 중심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어떤 특수 목적, 이 어떤 특수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다 그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시고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중심이 되고 이제는 정말 정부가 그리고 우리 한국어 교육의 어떤 전문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어떤 그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좀 어떤 정책 방향이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말씀 저도 감사히 잘 들었고 또 앞으로 많이 도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수목적 학습자 집단의 목적별 한국어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특수목적 학습자층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학문적인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우리는 형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토론이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분과 목적별 한국어 교육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